자, 그러면 금융투자분석사 제3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김장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제3과목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과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2는 기업가치 평가 분석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과목은 전체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의 경우에는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에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파트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교재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재무제표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넘겨 보시면 파트 1 재무제표론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재무제표론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 보시면 기업가치 평가 분석이 파트 2가 되는데 이것은 쭉 한번 넘겨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파트 1은 10문제, 파트 2는 10문제 이렇게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70% 정도, 70%를 재무제표론에 할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를 교재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금융투자분석사 합격을 위해서 들으시는 것만큼 합격의 포커스를 둬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또 시험에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트 1 재무제표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전략이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교재 구성이 적은 데 비해서 10문제라고 하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2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합격의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재무제표론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론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을 잡는 것에 포커스를 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계 원리이지만 회계 원리를 난 모른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페이지 한번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출제 비중을 한번 당연히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가장 필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보시면 재무제표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챕터 1 재무회계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출제되지 않거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한 문제 이런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챕터 2가 되겠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 이런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품
재무상태표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론이 가장 시험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10문제 중에서 4문제니까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부분이 되겠죠.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5 보시면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6 자본 변동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7 연결 재무제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과 7번 묶어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제표론 10문제가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 보시면 챕터 1 재무회계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별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평이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 저하고 함께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션 1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줄을 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중간 이하, 그죠? 밑에서 4번째 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회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회계를 정보 개념에 입각해서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그 의미가 확대 발전되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3페이지에 나올 부분인데요.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라든가 채권자, 경영자 등이 그죠?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그죠?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뭐가 된다? 회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금방 봤던 것처럼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면 기업 내부에 이용자가 있을 것이고요. 기업 외부의 이용자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부의 이용자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경영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외부 이용자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가 되겠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미래의 잠재적인 주식 투자자, 그죠? 이런 사람들, 또 채권자,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세 당국이나 금융 당국과 같은 어떻게 감독 기관에 있는 기업 외부 이용자가 있다. 이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외부 이용자의 이제 투자자 처음에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가볍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 실체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를 알아서 투자에 대한 어떤 내재된 위험이라든가 앞으로의 투자 수익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죠.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가볍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은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종업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업 내부 이용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떻게 그 기업의 어떤 삼성전자의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당연히 재무제표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채권자죠. 그렇습니다. 채권자, 기업이 예를 들자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채권자가 되겠죠. 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채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채권자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또 만기가 됐었을 때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죠? 정보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고객 부분도 있겠죠. 고객의 경우 우리가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TV를 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TV를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 기업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AS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또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제대로 그 전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 활동을 한편으로 보면 또 규제하기도 하고 또 독려하기도 하고 국민소득과 같은 이런 정보가 국민소득과 같은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볼 것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업 내부에도 있고 기업 외부에도 있다. 기업 외부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식 투자자, 그다음에 채권자, 그다음에 정부, 당국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자, 재무회계는 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라는 거죠.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자라든가 채권 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그죠?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및 앞으로의 미래의 잠재적인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게 회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주주와 채권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감독기관, 또 과세 당국 등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외부 보고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무 회계는 외부 목적의 회계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외부 목적의 회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주나 채권자나 과세 당국 등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돼 있죠.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회계 기준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해진 기업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첫 번째 어떻게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관리 회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관리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예요? 기업 내부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관리 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요. 기업의 내부 이해 관계자인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에게? 경영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쭉 내려오시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관리 회계는 어떻게 해요? 다음 줄에 내용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재무 회계와 차이가 존재한다. 그죠? 아,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관리 회계는 경영자에게 보고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관리 회계의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가 회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 회계에서의 특화된 또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 감이 오시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네요. 외부 보고 목적, 그다음에 어떻게 정해진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은 재무회계, 내부 보고 목적이면서 경영자에게 보고하면서 내용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뭐예요? 관리회계.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는 세무회계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 중에서 과세당국이 어떻게 세금 부과를 위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분야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과세당국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세무회계도 재무회계와 유사하게 특정한 작성 원칙 등이 관련 법규인 세법에 명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외부 정보 이용자이고 그러면서 특정한 작성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세법이 정한 작성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보셨죠? 그렇습니다. 자, 3. 재무회계의 목적과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재무회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죠. 기업 실체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 이미 얘기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라든가 대표적으로 채권자 들이 그죠?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 삼성전자나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은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가 합리적인 투자 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죠. 재무회계의 목적. 그다음에 2번 투자자나 채권자 기타 이용자가 주주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배당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런 배당금의 지급이라든가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대출금의 상환, 그죠? 또 미래의 현금 흐름 전망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과 같이 어떤 기업의 경제적인 자원, 그 다음에 기업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재무회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6페이지에 보시게 될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또 자본변동표, 또 주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6페이지 부분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자, 표 1-2 재무제표의 종류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제 보통 이제 Financial State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재무제표.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재무제표의 종류, 그죠? 별표.
해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배우겠지만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 1-2 제가 처음으로 별표 얘기했습니다. 별표 체크해 보시고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가 있고요.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주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IFRS에서 정하는 재무제표는 어떻게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처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KIFRS에서 인정하는 재무제표에 어떻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IFRS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어떻게 주석에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에 5가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석에서 공시한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주의하실 게 나오네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황을 알려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X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 상황을 알려주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시험에 가장 기초적이지만 재무 상태표에 특정 기간이라든가 일정 기간의 재무 상황을 알려주는 보고서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특정 시점이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재무 상태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일정 기간,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죠? 틀린 내용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죠? 당기순손익이 되겠고요. 특징은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특정 기간입니다. 다시 그래서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X1년도 1월 초부터 그죠? 12월 말까지라고 하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보고서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본변동표입니다. 자본변동표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구성 항목이 자본금, 또 자본잉여금, 또 자본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타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조정의 변동이라든가 이익잉여금의 변동,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본변동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변동표도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빼고는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현금흐름표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에 현금 유입된 현금 유입 또 현금의 유출, 그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일정 기간인 거죠. 일정 기간에 현금 유입이라든가 현금 유출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그것을 3가지로 나눠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뒤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재무제표의 내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자료가 바로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석은 어떻게 숫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글로써, 그죠? 글로써 표현해주고 있다.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의 중요성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주석에는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타
어떤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서 표시되지 않은 그런 보충적인 정보를 다룬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표 1-2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석에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는 특정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간이라든가 일정 기간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섹션 2가 되겠습니다. 회계 기준의 제정. 자, 재무 회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어요? 외부 보고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정해진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가볍게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줄 재무제표는 특정한 집단이나 그죠?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로 작성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를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영문 앞글자 따서 GAAP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기준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지구촌이 다 서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마다 어떤 다른 회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01년도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IFR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IFRS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끔 수정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다시 얘기해서 KIFRS가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회계기준을 쓴다? KIFRS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장기업 등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가 있고요. 그 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별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갭은 어떻게 KIFRS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상장 기업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KIFRS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인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상장 기업, 뭐 유가증권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KIFRS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KIFRS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KIFRS에 따라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둘 다가 가능한데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은 KIFRS만 적용된다는 거 꼭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 별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기구 및 절차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국제회계기준 제정 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또 해석위원회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는 한국 기업이 준수해야 할 회계 처리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KIFRS의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볍게 보시면 KIFRS는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서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시험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죠?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KIFRS는 그죠? 이렇게 원칙 중심의 기준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 회계 처리의 지침, 그죠? 회계 처리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 정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가액 평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적 원가, 다시 얘기해서 과거의 어떤 취득 가격, 그죠? 구입 가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액, 다시 얘기해서 시장의 공정가격,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IFRS의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주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연결 재무제표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어떤 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개념을 들여와서 그죠? 포괄 손익계산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 손익을 합쳐서 그죠? 포괄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구나 그런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12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상호 연관성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뭐 당연히 재무상태표라든가 뭐 현금 흐름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대상으로 서로 각각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상호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그죠? 어떻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실체를 아는데 어떻게 재무 상태표만 봐서는 삼성전자의 기업 실체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무 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또 현금흐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만 기업 실체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재무상태표, 또 자본변동표, 또 어떻게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용을 해야만 경영성과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경우만 보고 기업의 실체를 알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세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은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를 위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느냐, 표시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경영진이 기업의 경영진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공정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표시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표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는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정해진 어떻게 재무 회계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추상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들어두시면 KIFRS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그죠?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IFRS에 따라서 작성했다면 공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려사항. 자, 그다음에 1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계속 기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업. 자, 계속 기업 딱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의 작성은 누가 한다고요? 경영진이 한다. 그래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 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원칙이죠. 그죠? 기본 원칙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면, 그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의 유의적인 의문, 그죠? 유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다음 줄에 어떻게 해요? 그 경영진은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청산할 가능성이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산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그죠?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라고요? 불확실성을 어떻게 공시해야 한다는 거죠. 외부에 알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에서 약간 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어떻게 당연히 감사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에 보면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에 보면 어떻게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가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그렇죠?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감사 의견을 반드시 보면서 혹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보시면 발생 기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은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회계를 사용한다. 발생 기준의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 기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든가, 그죠? 대표적으로, 그죠? 또 포괄 손익 계산서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현금 기준 회계는 어떻게, 그죠? 현금 흐름표가 현금 기준 회계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발생 기준 회계라고 하는 것과 현금 기준 회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발생 기준 회계는 현금의 수치, 그죠? 현금을 받고 현금을 지출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회계상의 어떤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죠?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 회계상의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 이것을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2001년에 그죠?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그죠? 그랜저를 판매했어요. 그죠? 그랜저를 판매했습니다. 자, 그랜저를 판매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을 기록했겠네요. 자, 그런데 그랜저를 판매했는데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판매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으로 판매했고 실제 대금은 어떻게 2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2달 후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X 뭐 예를 들어서 2년 그죠? 2월 1일에 그죠? 그랜저 판매에 따른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그죠? 기업에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2000X 2년 2월 1일에 매출로 기록한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실제 현금이 유입된 시점의 수익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현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2달 후인 그죠? 에 들어오긴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X1년 12월 1일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로 기록하겠다. 12월 1일에 매출로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요? 발생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발생 기준, 이것은 현금 기준이다. 그래서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현금이 유입되느냐, 유출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금 기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수취 시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매출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여 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4번 중요성과 통합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정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줄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상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별표 보시면서 상계, 서로 이제 네팅,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서로 퉁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 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원칙은 그죠? 상계하지 않고 구분해서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자산 따로 부채 따로 그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해서 각각 표시한다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죠? 그런데 예외도 있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한 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 질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거기에 별표 체크해 놓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뒤에서 또 자세히 보겠지만, 그죠? 매출 채권은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그랜저를 판매했는데요.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죠? 이 외상으로 판매한 하고 이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 채권이다. 그죠? 매출 채권.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매출 채권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자, 그런데 기업이 매출 채권으로 매출 채권을 확보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경험상 매출 외상으로 판매된 부분 중에서 전체로 100%를 다 회수를 못 해요. 현금으로 회수를 못 해요. 그 경험상 추정해서 못 받는 돈이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돈, 외상 판매 중에서 못 받은 돈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중에서 매출 채권 중에서 그죠? 예를 들자면 그죠? 1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재무 상태표에 기록할 때는 1,000원에서 100원을 뺀 900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순액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액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죠? 상계에 해당하지 뭐라고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서 관련 자산을 어떻게 해요? 순액으로 어떻게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게 됩니다. 보고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는 비교 정보를 포함해서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년마다 작성합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이렇게 되고요. 보고기간 종료일이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라든가 내지는 또 미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유를 추가로 공시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공시한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1년마다 재무제표는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1년을 보호기간이 초과한다라든가 미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추가로 그 사유, 이유를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 비교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2개의 재무제표, 2개의 포괄손익계산서, 2개의 현금흐름표, 2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교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볍게 볼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니까 표 2-3에 포괄손익계산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죠? 비교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X1년 정보와 X0년 정보를 어떻게 비교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당기에 어떻게 수익이라든가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표시의 계속성. 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욱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자, 원칙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비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7번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재무제표 항목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대로 기본적으로 매기 분류가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기가 동일해야 한다. 자, 그런데 매기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그죠? 기업이 서로 인수합병을 했어요. 내지는 사업 부분을 팔았어요. 이런 의미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인수를 했다라든가 반대로 매각을 했다라든가, 그죠? 이런
때는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건설업을 기존에 하던 기업이 어떻게 유통업에 진출한다. 그죠? 이건 굉장히 유의적인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표시 방법을 변경할 때는 비교 정보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매기간 동일해야 되고 어떤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 재무제표의 식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의 기출문제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온다? 13페이지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를 위한 고려사항에서 시험 문제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어떻게 2번 계속기업 부분, 그 다음에 3번 발생기준 회계 체크하시고요. 특히 5번 상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고 빈도 체크해 놓으시고 8번 표시의 계속성,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6페이지의 표 1-2의 재무제표의 종류, 그래서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요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어서 KIFRS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KIFRS를 채택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KIFRS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뒤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